제가 바로 어제 서울 독산초등학교에서 강의를 학부모 부모 교육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책을 40권을 사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돌렸는데 37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 한 두세 권 남아서 제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사실 엄마들이 이 제목을 고르진 않거든요. 이제 육아서가 많이 있었죠. 뭐 우리 아이 뭐 잘 키우기 뭐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딱 3권이 있더라고요. 40권 중에. 그래서 나도 하나 줄 수 있냐니까 남은 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역시 마지막에 이게 남았더라고요. 제일 읽고 싶은 책이었는데 요즘 제가 이제 지금 내년 1월에 책이 한 권 더 나와요. 뭐에 대한 책이냐면은 중용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용에 대한 책을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2명이 유명하더라고요. 도올 김용옥이 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한양대 교수가 쓴 중용책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어린이를 위한 중용, 청소년을 위한 중용 뭐 이렇게 그런 거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중용책을 거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도올 김용옥 그 선생이 교육 입국론이라는 책을 재출판했던가 자기가 예전에 냈던 거를 그래가지고 신문 기사에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딱 읽어봤어요. 제가 가입된 밴드 중에 뭐 깨어있는 부모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거기 기사가 올라왔길래 쭉 봤는데 왜 이렇게 올드한 거야? 주장들이 이미 폐기 처분됐어야 할 교육론들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올 김용옥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분을 제 어떤 공부의 멘토로 삼아왔었거든요. 어제부로 끊었어요. 이 사람 위험하다. 이 사람이 교육 얘기를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떠들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정도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 너무 올드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중용책을 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도올이 해석한 중용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용책을 쓸 정도였으면은 교육 입국론이라는 책에서 그 정도의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중용책을 다시 쓰겠다고 제가 중용책을 읽은 지가 35년이 됐어요. 중학교 때 여러 번 읽었거든요. 중학교 때. 14, 15세 때.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또 선배들이 대학 중용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대학 중용으로 또 대학교 때 다시 여러 번 이렇게 세미나를 다니면서 또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35년 동안 저는 사실 천명지휘성에 대해서 사색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자신 있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중용 강사가 되고 싶다는 사람한테 제가 중용 전체를 읽어주면서 이렇게 독해를 해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유명하고 이미 나와 있는 책인데 그걸 다시 쓰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그동안 전혀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자 그러면서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중용을 자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를 하면서. 중용에 있는 한자로 쓰면 오래 걸리거든요. 한글로 쓸게요. 중용에서 영린이라는 영화에서 중용 23장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영린, 중용 휴대폰에 딱 쳐보세요. 그럼 그 23장이 딱 나옵니다. 지극히 정성을 다해야지 그것이 결국에는 세상에 빛이 되고 그 다음에 변화가 비로소 일어날 수 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한 명은 그것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시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용 23장. 그래서 굉장히 중용이 많이 널리 퍼진 적이 있는데 그거보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게 이거예요. 학문의 기원이 중용에서 나왔다고들 사람들이 얘기해요. 네, 정확히 추적은 안 해봤는데 그래요. 중용에 보면은 공부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눠놔요.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이라고.
이게 공부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부의 완성은 독실한 행동으로 결과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독실한 행동으로. 널리 배우고 깊이 질문을 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명쾌하게 표현을 해보고 명변. 그리고 나서 그것이 독실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만 공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 당뇨라는 거, 교육 당뇨병이 있다. 당뇨병이라는 게 에너지, 그러니까 포도당이든 뭐든 이렇게 먹고 그것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두 군데서 써야 돼요. 근육하고 두뇌에서 써야 돼요. 포도당. 그런데 식욕은 땡기는데, 그러니까 식욕이 땡기는 데는 심리적인 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그 당뇨병과 비만의 원인이 심리적인 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빵을 먹게 되면은 그것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빵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외로운 여자일수록 카스테라를 보면 땡기고 라면이 먹고 싶어지고 밥을 한 공기가 더 생각나고 외로울수록 사랑을 못 받을수록 특히 스킨십에 굶주릴수록 더 알코올이라든가 그 빵을 저도 요즘에 좀 알코올이 좀 땡기고 있거든요. 아무튼 애정결핍이라는 것과 그 사회성, 관계의 결핍이라는 것이 탄수화물하고 알코올을 불러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먹은 다음에 2차적으로 약간 알코올 성분이 만들어져요. 약간의.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이제 분해되면서 몸에서 알코올 성분이 약간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두뇌에서 하는 건 뭐죠? 엔돌핀. 위로의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왜 그렇게 알코올하고 탄수화물을 땡기는 사회로 만들어버렸냐 이거죠.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당뇨병으로 가거든요. 당뇨병.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근육하고 두뇌에서 써줘야 되는데, 자, 박학 단계에서는 이거는 아주 단순한 뭐 어떤 엉덩이로 공부하는 단계예요. 이게 그냥 집어넣어라. 시험 점수는 올라가요. 근데 두뇌에서 에너지를 쓴다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걸 표현해봐야 돼. 즉 명변이라는 것은 글쓰기예요. 글쓰기 일종의 글로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패러디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뭐 웅진에서 나온 교재들 보면 뒤에 이렇게 요약하기, 뭐 그 순간에 그 주인공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뭐 이런 거 그걸 써보잖아요. 그게 명변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뇌가 에너지를 쓰는 과정이죠. 독해는 뭐냐면은 이게 근육의 에너지를 쓰는 과정이거든요. 근육이. 이렇게 끝나야 돼요. 공부가 이렇게 끝나면은 당뇨병에 안 걸리는 거죠. 당뇨병에 걸렸을 때 망가지는 게 췌장하고,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이걸로 죽었습니다.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것을,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에너지를 제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차하고 똑같아요. 기름을 싣고 각 주유소마다 이렇게 기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슐린. 근데 저게 망가져버려요. 이것만 하면 망가져요. 아무튼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일단 망가지는데 뭐냐면은 실용성이 사라져버려요. 공부에. 용도가. 공부의 실용성은 뭐냐면은 늘 공부의 실용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물론 예전에는 그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좀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야 오늘 내가 어디 출장을 가야 되는데 거기 날씨가 어떨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은 그것을 부하 직원이 대답을 해줘야 했어요. 얘는 세계 날씨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예측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부하 직원이 대답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센서들이 내가 검색하는 순간 구글 일기예보나 네이버에 떠버려요. 바로. 실시간으로 떠버려요. 실시간으로. 그 예측치까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에서 공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까지 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긴 시간 동안에 내가 출장 다닐 동안에 그 지역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 또는 그 지역의 현재 민심이 어떤지, 그 지역의 문화가 어떤지,
나는 어떤 옷을 입고 가야지 거기서 반가워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검색하고 암기하고 하는 인재들이 점점 쓸모가 없어지기 시작했죠. 지금의 공부하는 것은 그러면 어디서만 지금 쓸모가 있게 되냐면은 예측 불허의 상황.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외성, 예측 불허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의외성, 복잡성. 의외성과 복잡성은 어디가 있냐면은 현실에가 있어요. 현장. 이렇게. 그래서 현장성, 우회성, 복잡성. 이거 세 가지를 중용하는 것. 즉, 용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현실에 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적절하게 잘 쓰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창의성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이것만 평가해요. 자소서, 수능시험 문제 출제 경향도 이렇게 바뀌어요. 출제 경향, 면접, 질문의 내용 전부 이거예요. 또 하나 있긴 한데 인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다른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오늘 얘기해야 되고 제가 몇 시까지 할 수 있어요? 1시, 12시? 그 정도? 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중용이라는 책으로 좀 들어와 보자면은 그 책에 보면 약간 용비어천가, 그러니까 용비어천가는 태조 이성계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 중용은 누구를 찬양하냐면은 여임금, 순임금, 우임금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분들은 대단한 성인이었다.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어떤 몇 가지 그런 성인이 있었을 수 있죠. 근데 그 성인들을 보면은 성인들의 특성을 보면은 굉장히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삿됨이 없다예요. 굉장히 공익적으로 움직여요. 늘 세상 사람들이 잘 살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 신독이라 그래가지고 특히 남들 시선이 없을 때 더 성실해. 남들이 볼 때 성실한 게 아니라 볼 때나 안 볼 때나 똑같은데 오히려 남들의 시선이 없을 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성인의 특성이에요. 보나 안 보나. 그래서 그 성인의 특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재밌는 그러니까 근데 공자도 그래요.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중용에서 자기는 그 성인만 못하다는 얘기를 또 계속해요. 공자도 그렇고 공자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 성인을 닮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책에서. 근데 제가 그 중용을 읽어보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하나의 이상향이야. 전설이에요, 전설. 뭐 여임금, 순임금, 우임금은 전설이에요, 전설. 여러분 우임금 그 신화 제가 제 롤모델 중에 한 분이 그 우임금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중국에서 9년 홍수가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기 전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치수 사업을 해요. 사람들이 물 때문에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이제 공무원이 된 거죠. 공무원이 딱 됐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때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자기 집사람, 자기 아내가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뭐 계속해서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집에를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면 사람들을 살리려고. 가정을 희생한 거죠. 그런데 여기저기 이렇게 그 재난 현장을 다니다가 보니까 자기 집을 지나칠 기회가 3번 있었다는 거예요. 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문만 딱 들어가면 자기 집이야. 자기 집사람하고 애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3번을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자기는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공직에 있기 때문에 단 1분이라도 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짝 들어가서 아내 얼굴을 볼 수 있지만 그냥 3번을 지나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단한 사자성어가 나오죠. 질풍모구라고. 그러니까 이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발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스러운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어떤 일을 했냐면 두 사람이 이렇게 끈을 잡아 당기는 그 삽질이 있어요. 삽질. 그걸 가래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막 자기 스스로 삽질을 해요. 이렇게 흙을 제방을 쌓고 이러면서. 근데 머리 빗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머리를 잘 안 잘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눈을 가려. 머리가 길어, 참 부럽죠? 근데 머리가 눈을 가려. 그래서 이게, 근데 손에 삽을 쥐고 있네? 즉, 머리를 손으로 빗으려면 삽을 손에서 놔야 되잖아요. 삽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머리가 귀찮지만 계속 삽질을 한 거예요. 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 그러면 그때 그 바람결을 이용해서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뒤로 넘기고서 계속 삽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질풍이에요. 바람결에 머리를 빗었다. 질풍. 모구가 맞나? 모구. 그러니까 털이 다 달아져 버렸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도 이렇게 옷을 입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옷이 잠깐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마찰 때문에 여기 있는 털이 다 갈려가지고 살이 반질반질한 거죠. 정강이에 털이 하나도 없었다. 너무 이렇게 걸어다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머리 빗을 시간조차 아까울 정도로 그 사람들의 그 재난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이제 소문이 나서 왕으로 발탁이 돼. 그때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만. 그 당시, 그러니까 예전에 참 지금의 민주제도랑 비슷한 건데, 여러분 그 미국에서 고위공직자 뽑을 때 CIA가 그 한 사람을,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자라는 동안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 있죠. 같은 반, 뭐 이렇게 500명을 인터뷰를 합니다. 500명. 우리나라로 틀리죠. CIA가 딱 인터뷰를 다 해요. 실제 얘가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중학교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대학교 때 어떻게 하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고, 즉, 한 7, 8살부터 4, 50 될 때까지 거의 30몇 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500명을 인터뷰를 해요. 거기서 부정한 짓이 발각되면 안 돼요. 그럼 아예 후보에서 배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트럼프가 누구 지명할 때 이러잖아요. 후보가 3명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무나 찍으면 돼요. 이미 500명 인터뷰를 거치고 올라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거예요. 주변 500명이 다 칭찬을 해야 돼. 그 사람을. 대단히 공익적이고 성실한 사람이다.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이게 검증이 돼야지 거기 그 라인에 올라가는 거예요. 후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5대 범죄, 7대 범죄에 걸리면 안 되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자, 아까 내가 요순우 성인들 얘기하다가 넘어가 버렸는데 그 성인들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보통 사람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성인들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신해 주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못하는 잠도 안 자고 늘 성실한 3년 동안 자기 집에도 안 가고 삽질을 했던 그 우임금의 위치를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해 주는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반복적인 일, 지겨운 일 같은 것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 해주게 되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뭘 물어야 되고 어떤 답변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결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동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AI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성인들은 사실 사적인 감정이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자기
처다시까지 안 볼 정도니까. 그죠? 그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는 지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그걸 대신 해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암기하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그 상황에서 제가 중용의 이 천명지휘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 개성이라는 것이 그것이 천명이라는 거예요. 천명. 그 DNA. DNA와 그 사람이 원래 타고난 오장육부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비율. 그리고 부모가 누구인가도 사실 좀 천명이죠.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의 문제. 그래서 사람마다 개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솔성이 중요한데 솔성. 이게 거느릴 솔자, 인솔하다 할 때 솔자인데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그 이 천명이라는 성을 내가 잘 조율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해석이에요. 그게.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석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중용책을 다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해석은 뭐냐면은 그 성을 따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야 너 인마 너 타고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넌 그러면 표준화가 안 된단 말이야. 넌 공교육을 통해서 너의 성품을 누른 다음에 억누르고서 이 사회가 필요한 성품으로 너를 바꿔야 돼. 너는 얼굴 찡그리지 않고 커피를 타가지고 하루에 수십 잔 상사한테 갖다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지겹고 짜증이 나도 너 얼굴에 그걸 싫어하는 내색이 나면 안 돼. 그러니까 솔성을 해야 돼. 이랬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내 전화인가? 어디서 자꾸 진동이 울려요? 아. 그런데 그런 짜증나는 일을 이제 인간이 안 해도 되는 때가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해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진짜 천명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성은 뭐냐는 거죠. 진짜 인간성은 뭐냐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인간성. 진짜 인간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그것이 뇌과학이고 진화심리학이고 뭐 사회심리학이고 그다음에 문화인류학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문과에서 그런 쪽의 학과들이 전망이 오히려 괜찮아요. 이 시대에는. 이걸 아셔야 돼요. 어차피 돈은 인간들이 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공지능은 돈을 안 써요. 인공지능이 빵 사 먹고 인공지능이 데이트하고 이렇게 그런 시대가 오려면 한 200년 이후? 200년 이상 걸릴 거야. 아마 그런 정도까지 되려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뭐든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상상할 수 있으면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근데 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의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돈을 쓰고 인간들이 경제를 이끌어가고 사람들끼리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동화되는 건 많이 자동화돼 버리죠. 거의 다. 그러면 뭐냐? 미래 사회는 과거에서 이건 변치 않아요.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뭐가 변치 않느냐면은 인간성에 대한 느낌, 인간성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어쨌건 출세를 하거나 행복하거나 성공하거나 돈을 벌거나 그래요. 그거는 변치가 않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쭉. 그건 인공지능 시대에도 변치 않는 거예요. 그게 천명이죠. 천명지휘성이고 천명과 설성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용에서 처음에 나온 이 문구에서 마지막이 교로 끝난다라는 사실을 교로 끝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천명, 설성, 수도를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성품을 따르는 것이다. 성품을 제압하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성을 따르는 걸로 해석하는 게 앞으로 시대는 맞다 이거죠. 그런데 그 성품을 잘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그 일, 아이들의 타고난 성품을 잘 보존해주고 키워주고 개성을 키워주는 일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이 도가 아니야. 다 잘못해서 된 거예요. 도는 뭐냐면은 나의 품성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모든 방법이 도예요. 그걸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닦을 숫자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거 뭐냐면 잔디깎기 마음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잔디깎기 마음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수도라는 것, 즉 우리 얘가 출세하도록 앞길에 장애물을 치워주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그게 잔디깎기 맘, 헬리콥터 맘이에요. 근데 잔디깎기하고 헬리콥터로 해석되면 안 돼요. 이게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에는 수도가. 그게 왜 그러냐면 정해진 방향이 없는 게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품성이 인간들이 기업이나 자본이나 사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부속품으로서의 인간들이 해방되는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의 본성이 본래 가지고 있던 방향과 색깔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혁명이라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인성혁명이라는 거예요. 인성의 본래의 그 도를 되찾는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깔을 잔디깎기맘이 딱 오더니 딱 길을 내주는 거야. 근데 보통 잔디깎기맘이 내주는 길은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성공의 길이야.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성공의 길.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뭐 이런 거. 단어를 외워야지. 그동안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 너무 많이 본 거야. 엄마들이. 과거에. 지금도. 그래서 무슨 얘기냐. 과거로부터 세뇌당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나 멘토가 미래에 살아갈 아이한테 어떤 길을 설정해버리면 365개의 길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364개의 가능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설정을 해버리면.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자기 자신도 모르고요. 자기 자신의 가능성도 잘 사실 몰라요, 인간이. 이게 그 얘기가 이제 이 얘기인데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 자식을 어떻게 아냐고요.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여러 가지. 인간은 공중에 던져진 존재다. 막 이런. 공중에 던져졌기 때문에 어떤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하늘에서 빗방울이 산 어딘가에 뚝 떨어지면 얘는 강을 거쳐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 중력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인생을 천명지휘성, 중용이 바라보는 인생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해석, 지금까지의 그 유교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품성을 막 갈고 닦아야 되는 거야. 막. 갈고 닦아가지고 근육을 쌓고 훈련을 해가지고 이 마음의 훈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일 높은 봉우리가 뭐더라?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오르는 거였어요.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정상에 가면 뭐가 있느냐? 여임금, 순임금, 무임금의 그 품성이 있어. 대단한 성인들이 있는데 막 공자가 거기 가라고 막 제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품성을 갈고 닦아라 그러면서 막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응? 베이스 캠프가 여기다. 베이스 캠프가 어딘 줄 알아? 우리 서당이야. 우리 학교야.
이 베이스 캠프에서 니네들이 품성을 갖고 닦은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 이후의 중용의 그 유교의 해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그게 아니라 너는 하늘에서 하나의 물방울이 뚝 떨어진 거야. 자, 중력과 물방울의 법칙을 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 떨어진 물방울하고 여기 떨어진 물방울에 운명이 있어요. 뭐냐? 이 계곡을 따라 흘러가야 돼. 여기 떨어진 물방울이 지가 넘어가지고 이렇게 흘러갈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천명이에요. 그 아이. 이게 이제 우리는 예전에 팔자라고 그랬어요. 팔자. 팔자, 지팔자, 지가 타고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팔자라는 말이 들어간 것 중에서 굉장히 뭔가를 잘하는 사람한테 표현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팔자로 잘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즉 그거를 잘하도록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렇게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은 팔자로 잘하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반대 표현이 하나 있긴 있어요. 병신 육갑하네. 정반대예요. 팔자로 잘하는 애가 있고 병신이 육갑하는 상황이 있어요. 뭐냐? 자기 본성 천명대로 안 따라가 버리면 대부분 병신 육갑하게 돼버려요. 천명대로 안 따라가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냐? 병신들이 즉 자기가 원래 그것을 잘하도록 태어나질 않았어. 그런데 그게 좋은 길이라는 거야. 거기 가서 하라는 거야. 그것을 막 원래 공부 체질도 아닌데 막 공부를 해서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 간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병신이 육갑하는 짓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앞으로 시대는 그게 아니라요. 자기 팔자에 없는 거 괜히 갖다가는 병신 육갑화대가 아니라 병신 백수 됐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백수. 결론은 백수예요. 90% 이상의 백수가 돼가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백수하니까 좀 그런데 뭐냐면 원래 인간의 천명은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원래 인간의 천명은 문화인류학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인간들이 그동안 살아온 것들을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인간의 천명은 백수예요. 인간은 재밌게 노는 백수를 꿈꾸고요. 등 따시고 배부른 백수를 꿈꿔요. 인간은. 이게 인간의 천명이에요. 원래.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기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천명을 되찾는 일이에요. 다시 인간성을 되찾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교까지 끝내버리고 그래서 뭐냐면은 수도라는 게 이게 수도가 이게 도 닦는다라는 건데 자 도를 닦아요. 닦아요. 자 근데 이 수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울을 닦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길을 새로 내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닦는 거예요. 유리창을 닦는 거예요. 우리 애의 마음의 유리창을 닦는 거지 내가 우리 애가 살아갈 길을 이렇게 건설이 아니라니까요. 건도가 아니라니까요. 새로 건설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리창을 안경 닦는 거예요. 안경 닦는 거예요. 그게 수도예요. 보는 눈을 띄워주는 게 수도라는 거예요. 수도. 그래서 그것을 불교에서는 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견성. 너의 성을 봐라. 견성. 견성이 첫 번째 성불의 단계예요. 불교에서.
일단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잘 살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엄마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이 있죠. 그게 닦을 수도가 안 되면, 자기 자신을 보는 그 렌즈가 깨끗하지 않으면 다 그 왜곡된 렌즈로 자기 자식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 다니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아예 집을 나가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식을 안 보는 게 자식한테 더 유리해요. 아예 안 보는 게.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오염돼 있어요. 어른들의 그 렌즈가, 안경이 너무 지저분해, 이게. 도수가 안 맞아, 도수가 안 맞아. 특히 다가오는 시대하고 도수가 안 맞아.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부모들 끼고 있는 안경이에요. 그 안경을 닦으라. 그 안경을 닦아라 좀. 그게 교육이에요. 안경을 닦는 거지. 뭔가 막 이렇게 신기한 걸 제시해 주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막 교재를 막 갖다 주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자, 웅진 북클럽에서 아이들이 여기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골라볼 수 있게 하는 거 있죠. 그게 솔성이에요. 학교에 가서 교사가 제시한 것을 공부하는 것은 솔성이 아니에요. 무조건 골라볼 수 있어야 돼. 근데 대략 중고등학교의 그 수업 내용이 몇 개 정도 돼야지 아이들은 불만 없이 자기 결정성과 자기 주도성을 유지하면서 이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공부기 때문에 하고 싶다, 책을 더 보고 싶다, 또는 실험을 더 하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 등등등. 도대체 그게 몇 과목이나 돼야 될까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자유학기제 때문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200개 정도로 나와요. 200개. 아이들이 학교에서 200명의 선생님이 있다고 보시면 돼, 그냥. 학교에 200명의 고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저 선생님 밑에서 오전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오후에는 저 선생님한테 가야지. 이게 학점제예요, 학점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200명의 고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교육에 한 학교에 200명의 고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아야지 한두 명이 있어요. 한두 명. 왜? 다 고수가 아니에요. 왜? 교대 사대에서는 고수가 절대 성장되지 않아요. 고수는 어떤 한 가지 일에 최소한 15년 동안 매진한 사람이 고수거든요. 공교육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대 사대 나와서 교사 됐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솔성을 하려면 수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창을 열어줘야 되는데, 세상을 들여다보는 다양한 창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 다녀봐서 알죠? 학교의 창문은 대개 남쪽이나 동남쪽이나 서남쪽 한 방향밖에 없어. 창문이. 여기도 창문이 한 방향밖에 없잖아요. 아, 두 방향이네, 여기. 그죠? 모서리에. 360개의 창문이 만들 수가 없어요. 공교육에서. 그래서 제가 공교육은 아예 문을 닫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안 맞아요. 다가오는 시대하고 안 맞아요. 다가오는 시대하고 맞는 게 뭐냐면 차라리 인터넷으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도 교사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교육금지법이에요. 여기서 도올 김용옥의 교육 입국론하고 완전히 저랑 방향도 다르고요. 수준 차이가 있어요. 수준 차이.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의 교육 입국론이 예전 교육론보다 조금 나아요. 예전 교육론 60점이었으면
도올이 한 70점 정도 돼요. 제가 제시한 건 몇 점일까요? 한 5만 점 정도 돼요. 전혀 다른 컨셉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교육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는 거니까 저는. 그 영어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365도 또는 6400도의 방향으로 열린 창문을 수시로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는 데가 요즘에 뜨고 있는 무크라는 거예요. 무크. 전 세계 모든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상에 있는 콘텐츠 모임. 매시브 온라인 오케이가 뭐더라 까먹었어. 매시브 온라인 무슨 콘텐츠인가? 무크인데 그래서 MIT라든가 이제 미국의 명문대 학교에서는 무크를 통해서 뭐를 제공해 주냐면은 마이크로 학위라는 걸 만들었어. 마이크로 학위. 그러니까 4년을 다녀야지 주는 학위가 아니라 2개월, 3개월만 다녀도 주는 학위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2, 3개월 동안 우리 무크에서 그 몇몇 과정을 충실히 시청을 하고 숙지했다. 그래서 학위증을 줘요. 그러니까 무슨 뭐 자격증 같은 거 비슷해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 쓰러졌을 때 심장 이거 한 거 있지 이거. 아무튼 살려주는 심폐소생술 과정이 있어요. 그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배워요. 근데 그 30분에서 1시간 동안 배우면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배운 사람입니다라는 그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누가 쓰러졌을 때는 저를 불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버스를 딱 타니까는 내리는 문에 본 차량의 운전기사는 심폐소생술 과정을 이수한 운전기사입니다. 쓰러지거든 기사한테 얘기해주세요라고 써있더라고요. 내리는 문에. 그런 거랑 비슷한 게 마이크로 학위라는 거예요. 마이크로 학위. 학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서 아이가 원하는 것만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트렌드가 다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공교육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려면 200명의 고수를 만날 수 있는 200명 이상의 고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교실이 되려면 우리나라가 한 100년 걸리려나? 근데 게임은 20년 내에 끝나죠. 10년 내에 끝나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두뇌는 지금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이 1000명과 솔성을 해야 되냐 이거죠.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게 공교육에 노출시키지 말고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아주 자유로운 공간에서 자기가 흥미있는 것을 탐색하게 냅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현재는. 공교육에 가는 순간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두뇌. 시대에 안 맞아버리죠. 너무 늦게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저랑 전화 상담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뭐 가급적이면 혁신학교, 뭐 대안학교. 사실 그보다 좋은 게 홈스쿨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보다 좋은 게 그냥 아무 데도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독서가 왜 좋으냐. 책이 무수하게 있는 거예요. 무크랑 똑같아.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선생이 너무 많은 거죠. 200명이 아니라 대략 여러분 가정에 약 책이 한 2000권씩 있으시죠? 용준 북클럽은 보통 그게 평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집에 2000권의 책들이 있다. 용준 북클럽 회원들은 2000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야. 애가 자기 집에 있는 애가. 거실이 전부 서재시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그죠? 책을 그 정도는 쌓아놔야 이 용준 북클럽에 어떤 앉아있을 자격이 있다. 뭐 그런 거죠. 2000권 정도 쌓아놓자 집에. 근데 그게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집에 저는 평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3,000권 정도 돼요. 거실에 제가 이제 책을 딱 꼽아놓고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몇 권인지. 우리 집에 꽂아져 있는 책이 3,000권 정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책 기증 같은 것도 하거든요. 저는 하면 한 80권, 50권, 100권씩 기증해요. 옛날에 봤던 거. 군대 같은데 이렇게 기증할 때. 뭐 책이 늘 쌓이니까. 책 쌓이니까요. 자, 그게 교라는 거예요. 교는 뭐냐면은 이게 이 느낌이 무슨 회초리 같죠? 예? 예, 여기 막 때리는 것 같잖아. 막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아들이 여기가 있어. 아들이 여기가 있는데 예를 들었어. 막 회초리를 들고 막 이것도 막 너무 무서워. 막 XXX 막 어? 이게 문제가 너무 무서운데 이게 뭐냐? 이게 먼지털이에요. 회초리가 아니라. 우리 애가 세상을 보는 창이 막힐까봐 먼지를 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교육이에요.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보는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창문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깨끗한 창문을. 주변에. 그게 공부고 그게 교육이에요. 이 글자를 해석해보자면. 그래서 빗방울이 떨어져서 바다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변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큰 물을 만나느냐. 그다음에 바람이라는 변수가 또 있어요. 지진이라는 변수도 있고. 그 물길이 바뀌어요. 지진이 나버리면.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 같은 일들. 자, 그래서 그 밖에 뭐 이제 숨겨진 얘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느덧 끝나요. 이게 안 넘어가네.